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 콤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한 명태균 씨의 음성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은 계속 나왔었죠.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음성이 직접 드러난 건 오늘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김건희 여사 육성만 나와도 네. 이거는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다. 정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큰 타격이 될 거다. 뭐 공천 개입, 경선 개입 이거 큰일 났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정말 대통령의 육성이 나와버렸으니까 저희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파장이 크고 네. 여당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정말 분주한 모습이었어요, 여당이. 네.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한동훈 대표는 입장을 지금 내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모르니까 섣불리 또 입장 내기도 곤란할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본인이 사실 어제 그 100일 기자회견 하면서 상당히 빌드업을 특감 쪽으로 해놨는데 특감은 무슨 특감? 이거는 특검밖에는 길이 없겠다라는 네. 국민적 여론이 모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다 모든 게 그 무망하고 부질없어진 상황이어서 아마도 할 일 말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수습이 되면 또 어떤 방향으로 턴할지 본인의 네.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민주당이 두 개의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통령 음성으로 김영선이 줘라.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 좀 해줘라. 네. 근데 주변에 그렇게 말이 많네. 뭐 약간 이런 투의 말씀이셨고,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투로 얘기를 했는지가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였고, 저는 그 뒤에 명태균 씨가 조롱을 섞어서 대통령이 왜 자신에게 전화를 한 건지, 그리고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배석을 했다는 것이고, 그 통화가 끝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바로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명 선생님이 새벽부터 이런 전화를 하게 만드는 우리 오빠 대통령 네. 자격이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본인이 누굽니까? 윤상현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 윤상현이한테 연락을 했고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리고 내일 있을 취임식에 잘 참석하셔라. 저는 그 맥락이 훨씬 더 충격이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로 움직인 게 아니다. 아니었다라는. 예,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날이 언제냐면 5월 9일이에요. 네. 당선인 신분이고 내일 취임식하면 권력이 제일 셀 때인데 명태균 씨의 눈에 비친 윤석열 당선인은 그냥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분을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뽑았고 지금 2년 반을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어쨌든 해명을 내놨어요.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하고 해명을 내놓은 게 정말 취임식 앞두고 있는 날이었고 그냥 좋게 얘기한 거다. 공천 관련해서도 좋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해명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국민적인 설득력이 없고 네. 그 해명 들으면 그냥 웃음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에 설득력이 없는 거고 본인들도 그런 해명을 내놓으려고 상당히 고심했을 거는 같은데 저게 이제 저거잖아요. 그냥 대통령을 약간 바보 만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과연 그런 해명을 하는 것이 맞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말미잘은 더 잘하겠다. 네. 말미잘이 더 해명 잘할 거다 그러는데 저런 해명을 왜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옹색하고 궁색하고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이 해명을 매번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적이 훨씬 많았고 네. 가끔 해명을 내놨었는데 초반에 냈던 해명이 그거였어요. 대통령 후보였을 때 네. 경선 과정에서는 명태균 씨와 그렇죠. 연락을 했지만 경선 이후 본선에 들어간 다음에는 거리를 뒀다. 네. 연락을 끊었다는 맞습니다. 식으로 해명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본질은 거짓말이에요.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본질은 거짓말입니다. 해명마다 다 틀리잖아요, 팩트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선 때 두어 차례 본 게 끝이고 박절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들이 그냥 좀 인연을 이어왔던 모양인데
우리 아내는 명 씨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그것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통해서 기자들한테 풀한 내용인데 오늘은 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통화한 사실은. 근데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냥 지나간 정도야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자체도 또 거짓 해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다. 명 씨가 뭔데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말합니까? 명태균 씨가 어떤 공적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창원 의창이라는 지역에 김영선 전 의원을 반드시 공천해야 된다고 왜 주장을 하며 네. 그게 위치도 불분명하고 주의 주장의 요건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무슨 그저 좋게 한 얘기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니 저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종일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쾌하다. 국민의 수준을 굉장히 저열하게 보지 않는 이상 네. 어떻게 이런 것을 해명이라고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그동안 있었던 모든 해명 과정을 국민들은 다 꼼꼼히 디테일하게 점검하고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뭉치거나 그냥 폄훼하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짢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선 앵커님 저는 이제 장유승 기자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내용들도 상당히 문제지만 그 직접 육성에서 나오는 그 말투, 억양 그런 가벼움들이 훨씬 더 국민들의 잔상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면 정말 권위가 있어야 되고 위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투를 저는 오늘 한 10번 이상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런 말투 억양을 갖고 말씀을 하실까. 아무리 사적인 대화라도 이제 당선인 신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시면서 말도 좀 엄중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쉽게 말씀하신 것들이 저는 대통령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데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하는데 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지지율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내일 갤럽 조사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갤럽에서 취임 후 최저치가 20%였는데 그게 2번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럼 1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도 가능성이 드시겠네요. 매우 농후하다고 보고 있고요. 모든 언론사와 함께한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최저치를 역대급 최저치를 네. 찍고 있고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위 그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마저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훨씬 높은 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회복 불가다. 그리고 대통령이 최근에 뭐 전쟁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파병까지 나오고 극단적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군사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해외의 저런 문제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길마저 있다. 네. 그래서 해법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명태균 씨가 한 이야기 가운데 그 김건희 여사에게 변명하고자 이런 통화를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켜서 한 거다. 이제 이런 맥락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흡사 2016년도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권력 서열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1위가 최순실, 뭐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다. 이런 보도를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이 딱 그때하고 비슷하다.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에 기시감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상황이면 경우에 따라서 내년 봄에 상당히 커다란 항쟁적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것이 보수 언론들의 진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지금 나오는 태도 그리고 오늘 뭐 앞다투어서 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 중진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결사옹위한다고 해서 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뭐 내년 봄이 아니라 당장 뭐 11월 2일 날 네. 민주당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조직을 동원해서 대규모로 나오게 할 거고 또 이제 자발적인 시민들도 분노에 차서 나갈 분들도 이제 점점 늘어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수나 뭐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더 큰일 난 게 네.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지승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걸로 이게 모든 녹취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문자 활자로 봤던 그러한 내용들이 또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육성으로 들리게 되면 국민의 분노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제 보수 쪽에서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네. 사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면 망했다, 창피하다, 큰일 났다,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 이게 그냥 보통 심정이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 한 달 넘게 거의 2달 가까이 이어진 의혹들에 대해서 정말 이건 명태균의 허풍일 수 있어라고 생각하셨던 거네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 제가요? 공개되자마자 아니 방금 말씀하신 보수 아니 그렇게 믿고 정치하시는 싶은 거죠. 분들. 아니야 이건 거짓일 거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오늘은 명태균의 허풍일 정말 거야. 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점이 되는 날이었던 거군요. 당연하죠. 이지성 기자님 저거 대통령 육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충격파가 훨씬 더 클 겁니다. 사실 그러게요. 그동안 많은 기자들 그리고 언론에서 특히 이제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것이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캡처 있냐 그 네. 캡처를 공개해라. 뭐 그거 있으면 나도 공개하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뭐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육성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텔레그램 있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한 변수가 아닌 상황이 됐고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씨가 예고한 2개의 뭐 공적 대화에 해당하는 파일이 있다는 것이고 네. 뭐 본인 주장은 뭐 아주 그 똘똘 말아서 200개, 뭐 크게는 2,000개의 파일이 있다는 거고 강혜경 씨가 4,000개를 창원지검에 넘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뭐 나온 운전기사 그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도 있고 김태열 전 그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네. 쥐고 있는 파일들도 있으면 이분들이 다 그걸 맞춰보면 하나의 이제 그 뭡니까 맥락이 형성이 되는 게 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뉴스토마토가 첫 보도에서 한 얘기입니다. 나는 김영선이야 일하대. 뭐 이게 첫 보도로 네. 나왔던 거고 결국은 이게 대통령의 육성으로 확인이 된 게 오늘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 뭐 잘 될 거예요라고 한 그것도 사실은 육성이 있을 네.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면 명태균 씨와 이준석 대표 그리고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이게 뭐 다종다기한 관계 속에서 대화가 된 녹취록들이 막 터지기 시작할 때 그때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그거는 명태균 씨가 한 얘기예요. 네. 이준석 대표는 또 뭐 있대요? 뭐 그런 뭐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2,000개 최대 그거를 아버지 산소에 묻어놓고 왔다라고 농담조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뭐 다 불태워버리겠다 증거인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명태균 씨가 갖고 있을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한 번에 오늘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 커요. 이거 하나로는 네. 이제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대화가 나와도 네. 거기에 신빙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장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클 것 같죠. 그러니까 보수 쪽 정치인들 제가 취재해 보면 이제 명태균 씨의 어떤 사소한 팩트들의 차이가 있다. 뭐 예를들면 날짜가 잘 안 맞는다거나 뭐 장소가 안 맞는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허풍쟁이다. 사기꾼이야.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얘기한 게 사실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나올 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신뢰도가 더해지는 것이고 저는 명태균 씨가 저한테도 검찰에 얘기했다. 아버지 산소에 묻어놨다고. 네. 그 뭐 파묘해라. 그 영장이 나올지는 모르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네. 했어요. 근데 오늘 뭐 다 불태우겠다라고 해서 뭐 오늘 그리고 실제 전화로 오후엔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어디 웹하드에 놔놓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거의 다 많은 것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태균 씨가 이제 어떤 말을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사실이 아닐 거야 거짓말일 거야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이제 창원지검장이죠. 정유미 지검장의 손에 달린 건가요? 일단은 검찰에서 강제적인 수사권과 조사권이 있으니까 검찰이 움직여야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그냥 어떤 제보 육성만 가지고는 얼개 맞추기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처음 뉴스토마토 나오고 지금 2달 지나가지고 이제 이랬구나라고 이제 그림이 좀 스케치가 완성이 되는 건데 검찰이 강제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네. 특검을 통해서 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정권을 떠나서 네.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죠. 네, 지금 두 분 다 특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든 이 특별 감찰관, 특감으로 좀 막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끝났어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시점은 지난 것 같고 그렇습니다. 특검으로 뭐 보수든 진보든 뭐 이 특검은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대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굉장히 분주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사 옹호를 하기 위해서 뭐 머리를 정말 많이 썼을 텐데 여기서 나온 게 5월 9일이었다. 22년 5월 9일이었다. 네. 취임 하루 전이었다.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이었다. 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피해가려고 하는 해명을 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법률적으로 인수위법에 당선인 신분도 공무원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져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거는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측에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한 바 네. 있고 중요한 건 이익 실현이 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 공천장을 받은 게 10일이에요.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날 오후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가기 어려운 딱 떨어지는 범죄 사실이다라고 변호사들이 또 법조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그것과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거는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네, 본인이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이제 반감이 있으신 분들도 그것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법률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당선인이라도 당의 공천에 그렇게 개입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에는 공식적인 공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육성이 맞다면 이거는 독재적인 발상이죠. 다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김영선 줘 이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되기 하루 전이지만 네. 얼마나 힘이 막강한 제일 셀 때요. 시점입니까? 사실 네. 5월 9일이 제일 센 제일 날이야. 네. 예. 취임하면서부터 이제 슬슬 내려가는 건데 그 정말 막강한 분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열심히 기여한 바 있기 때문에 내가 김영선이 주라고 했다. 무슨 선물 주듯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잘 봐야 하는 것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80여 회, 81번 여론조사를 했고 그 비용이 3억 7,520만 원이라는 거고 그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을 받지 않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온 것이고 네. 그리고 나서 결국엔 그게 세비반띵까지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건 뇌물에 해당하고 수뢰후 부정처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무기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네. 주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불소추 특권은 있다 하더라도 수사는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왔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윤석열에서 지금은 대통령 윤석열이 됐지만 이 사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을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가 타켓이었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를 타켓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는 뒷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는 이러한 육성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가 민주당 내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집회에서라든지 아니면 국민들 사이에서 대단히 쉬운 단어가 될 것 같다. 네.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는 이 공천에 선물을 주는 주체가 김건희 여사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사인이라고 계속 또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사인이 맞죠. 근데 사인이 당연히 공천 개입하는 거, 당무 개입하는 거 문제지만, 근데 김건희 여사가 본인만 말을 했다면, 그러니까 남편인 대통령과 어떤 그 공감대가 없었다면 정말 이게 탄핵이나 그럼요. 뭐 다른 어떤 대통령에 대한 그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네. 그 핵심으로 가긴 좀 힘들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사실 이 녹취의 맥락을 보면 부부가 같이 한 거예요. 네? 부부가 네. 같이 한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따로, 김건희 여사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구획지어서 볼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부부 공동정권이라는 얘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실제로 이번 상황을 이제 종합해 보면 그런 해석과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저는 그 탄핵이라는 단어 이미 쓴 지 오래됐고 또 시사인이라는 잡지에서 심리적 탄핵이라는 거를 제목으로 뽑아서 표지로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보통 명사가 된 지는 오래됐는데 그러면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사태 때처럼 똑같이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생각하십니까? 당시에는 김무성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무성 의원을 따르는 세력들이 있었고 네. 싸울 만한 힘이 됐었습니다. 구심점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반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세력이 있었고 그들이 사실은 탄핵의 주체로 걸어 나옴으로써 이게 그 형성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그럴 만한 힘과 권한과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게 매우 부족해 보이고 그러면 이후에 그게 형성이 되어서 실제로 쟁투가 가능한 국면까지 갈 수 있겠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016년 탄핵 때보다 훨씬 국면이 복잡하고 네. 지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한동훈 대표에게는 결정적으로 당시 김무성 대표에게 있었던 정말 정의롭고 유능한 보좌관이 지금 없지 네, 않냐. 장성철. 당시 장모보좌관이 당시 장성철 네. 장성철 참모. 저가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고심스러울 거예요. 네. 이게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녹음 파일, 녹취 파일들이 더 공개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또 방어를 하거나 또 섣불리 공격을 하다가는 여러 가지로 낭패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이걸 네. 접근해야 될 단계가 맞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정권을 감싸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뭐 특감 혹은 또 그밖에 다른 좀 새로운 해법으로 이 국면을 넘으려고 하면 결국엔 한동훈 대표도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자기 지위를 차지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네. 여당 안에 야당 역할을 분명히 하고 노선이 분명해야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밥만 먹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밥만 먹고 마는 조직이 아니라 정치의 실질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깃발을 확실히 들어야 된다. 그런데 과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와 조건이냐. 네. 왜냐하면 2016년도와 상황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구심점이 되어서 사람의 세력을 모아서 탄핵까지 갖고 가기 힘이 없다. 네. 그런데 이거 짧게 1분 남았는데 민주당이 오늘 그래서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 개헌을 얘기를 해놨어요. 이걸 추진하겠다. 2년을 단축한다고요? 임기를 현직 2년 대통령을?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현직 대통령에게도 그렇죠. 적용되는 그렇죠. 과연 그게 되나? 근데 그게 개헌은 국회 현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아니 그러니까 근데 되죠. 현직 대통령에도 적용이 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중요한 않는데 거는 이제 국민투표 사안이지 않습니까? 국민투표 예, 사안이고요. 국민투표를 할 거면 이거를 별도로 할 건지 아니면 네. 지방선거하고 연동해서 아이고 할 하여튼 망했어요. 건지. 망했어. 뭐 이제 임기 단축 나오고 탄핵 나오고 이제 보수파 망했다니까요. 저 명태균 씨 주장대로 네. 2년짜리 임기 그 개헌 대통령을 윤 대통령이 했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 없고 2024년 4월에 그분은 네. 물러갔을 텐데 안타깝게 개헌 문제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